여러분이 수십억 원을 가진 부자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수십억 원의 돈이 앞으로 순식간에 사라질 예정이라면 그럼 어떠실 것 같나요?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다가오는 2040년, 우리나라에 간병이 필요한 인구는 수백만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4시간 간병비는 월 약 500에서 6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그 비용이 더 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약 15년에서 20년의 노년기를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매달 수백만 원씩 약 20여 년간 수십억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그 시간은 참으로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년이 건강하다면, 그래서 남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다면 앞서 말한 모든 문제들은 남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건강하게 천천히 늙는 것, 즉 저속 노화가 중요합니다. 저속 노화는 거창하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방법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당신의 실천보다 더 확실한 저속 노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도 책을 듣는 시간, 미나미 책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빛비즈 출판 지미 모하메드 지음의 저속 노화를 위한 초간단 습관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의 국민 의사로 유명한 저자가 간단한 일상 속의 습관만으로도 확실하게 저속 노화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하며 당장 쉽게 실천이 가능한 35개의 건강법을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보다 딱 1,000보만 더. 제가 뭔가를 잊어버리거나 오타를 낸 게 아닙니다. 1만 보가 아니라 1,000보라고 쓴 게 맞아요. 요즘 모두가 한다는 그 유명한 1만 보 걷기는 여러분께 권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서요. 제가 권하는 건 그저 하루에 딱 1,000보만 지금보다 더 많이 걷는 겁니다. 다른 추가 사항은 없습니다. 왜 하루 1만 보일까요? 1만 보 규칙은 1964년 도쿄 올림픽 당시 만보케이라는 만보계를 홍보하려는 일본의 광고 캠페인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만보계는 하루에 1만 보라는 목표를 설정했어요. 여기서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된 1만 보라는 수치가 완전히 우연은 아닙니다. 하타노 요시로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하루에 1만 보를 걸으면 약 500칼로리를 소모하고 건강이 좋아지면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 많이 걸으면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단순한 원리는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어요. 그래서 보건당국은 이 1만보 규칙을 채택해서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목표와 함께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유명한 하루 5가지 과일과 채소 섭취와 같은 목표도 함께요. 사실은 지키기 어려운 지침들이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음바페에서 할머니까지 1만보 걷기 같은 규칙을 정하면 권장사항을 표준화해서 최대한 널리 알릴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1만보라는 수치는 축구 선수인 킬리안 음바페에게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걷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는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일부는 이미 이 목표가 너무 어렵다고 느끼면서 낙담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때때로 환자들에게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구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만이면서 담배를 피우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환자에게 갑자기 담배를 끊고 체중을 줄이고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환자들은 이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흡연이 건강에 나쁘고 비만과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이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의사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죠. 겨우 10분 남짓의 진료 시간 동안 많은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도덕적인 훈계를 한다고 해서 환자의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방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작하기. 요즘 모든 스마트폰에는 걸음수 측정기가 내장되어 있어 그 결과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 단 몇 초면 알 수 있죠. 요즘 제가 얼마나 걷고 있는지 봤더니 1만보는커녕 하루에 5,000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떠들고 다닌 지침을 정작 저는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겸손한 자세로 제 말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헬스장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걸음수를 늘릴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응급의료 서비스를 위해 가정 방문을 할 때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루 만에 10층에서 20층 정도를 걸어 올라가더군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가급적 걷고,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덜 타려고 노력했더니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걸음수를 20%나 늘릴 수 있었습니다. 걸음수를 5,000에서 6,000보로 늘리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달리기를 시작했죠. 물론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겠네요.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별로 즐겁지 않았어요. 그래도 1시간을 달리면 한 번에 1만보를 채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균형을 맞추게 된 셈이죠. 달리기가 싫다면 적당한 속도로 30분만 걸어보세요. 3,000에서 4,000보 정도는 거뜬히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보세요. 걷기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움직임이 적은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활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면의 질과 기분, 면역력,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아집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잘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하루에 최소 5,000보 이상은 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5,000보보다 적게 걸으면 비만과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걷지 않더라도 하루에 1만 보를 채우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천천히 1분 동안 수영을 하면 100보를 걷는 것과 같고 저병 1분이면 300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복싱 1분도 300보를 걷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 에너지 소비를 늘려보세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걷기는 여전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한 걸음 더 걸을 때마다 건강한 삶에 한 발짝 더 다가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뒤로 걷기는 어떨까요? 걷기는 진부하고 기계적이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체 활동처럼 보이지만 뒤로 걷는 건 다릅니다. 별다른 노력 없이 뒤로 걷는 것만으로도 신체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력을 키우려면 노력을 해야겠죠.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장애물이 없는 곳에서 뒤로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10m 정도 거리에서 뒤로 걷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평소와 다르게 걸으니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불안정한 느낌이 들 거예요. 낯설지만 불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느낌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뒤로 걸으면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쓰게 됩니다. 인대와 힘줄에 가해지는 움직임과 긴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실제로 일부 정상급 스포츠 선수들은 무릎 통증을 개선하거나 하지의 특정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러닝머신에서 뒤로 걷기 훈련을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뒤로 걸으면 앞으로 걷는 것보다 30에서 40% 정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거예요. 뒤로 걷지만 실제로는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더 빨리 늙는 것을 방지하려면 1만 보는 잊어버리고 매일 걷는 걸음수보다 딱 1,000보만 더 걸어보세요. 질병과 체중을 함께 줄이는 단식. 가능한 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단식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 식사 방식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간헐적 단식을 권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식을 했을 때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면 단식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텐데 말이죠.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지만 이 주제는 신뢰할 만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개인적인 의견뿐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과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뭔가요? 먼저 주의사항부터 알려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일부 시간 동안 소화기관을 쉬게 하는 겁니다. 일부 자연요법사나 치료사들이 만성질환을 치료해준다며 권하는 장기 단식과는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의 일정 시간 동안 액상형이나 고형 음식으로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식사하면 사실상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것이죠. 아침을 먹으면서 단식을 깨는 것이고요. 간헐적 단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연구된 방법은 16대 8 단식입니다. 16시간 동안 금식하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아침을 먹지 않고 정오에 첫 끼를 먹은 뒤에 오후 8시에 마지막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6대 8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이 원칙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적용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신진대사를 위해 아침 식사를 거르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저는 스스로 몸 상태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만의 리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특히 아주 일찍 일어나거나 육체 노동을 하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반면 대부분은 아침 식사를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무언가를 집어삼키지 않고는 집을 나설 수 없던 때가 있었어요. 집어삼켰다 라고 말한 이유는 실제로 영양분을 섭취한 게 아니라 그저 칼로리와 당분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초콜릿 빵이나 크루아상, 토스트, 브리오슈 같은 빵을 즐겨 먹었습니다.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도 빼놓지 않았죠. 불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사실 이 달콤한 아침 식사는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전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 무엇을 먹느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으로 뭘 먹을지 고민합니다. 오전 11시쯤에는 점심으로 뭘 먹을지 고민하고 저녁에는 간식과 저녁 식사를 하고도 충동적으로 먹는 야식까지 메뉴를 고민합니다. 소화기관이 쉴 시간이 없죠. 우리 조상들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때에는 먹을 게 거의 없었지만 반대로 지금 현대인은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원하는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이제는 요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배달앱으로 주문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파리를 떠나 음식 배달 플랫폼이 없는 곳으로 이사를 온 뒤에 이러한 음식 배달 서비스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깨달았습니다. 음식 배달 앱은 언뜻 보기에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크푸드를 과도하게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유인책이에요. 솔직히 말해 배달 앱으로 건강한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누가 몇만 원을 내고 간단한 샐러드나 균형 잡힌 요리를 주문하겠어요? 우리는 큰 만족감을 얻기 위해 자연스럽게 기름지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 푸짐한 음식을 찾게 됩니다. 달게 먹으면 더 배가 고파져요. 아침에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류로 다량의 당분이 방출됩니다. 이 과도한 당분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의해 조절되어야 하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면 췌장은
혈당 수치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 결과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금세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주로 흡수가 빠른 단당류로 구성된 아침을 먹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10시나 11시쯤이면 어김없이 배가 고팠고 에너지 충전을 위해 또 한 번 달콤한 간식을 먹곤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배고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젊음을 유지하려면 단식을 실천하세요. 하루 종일 너무 자주 먹으면 소화기관이나 췌장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고 먼저 간에서 당분을 비축한 다음 지방으로 저장해야 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의 효과는 떨어지고 지방으로 가득 찬 조직에는 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췌장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이게 바로 전당뇨 단계입니다. 전당뇨는 모든 생체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검사에서 인슐린 수치를 측정하지는 않으니까요. 의사는 환자에게 내당능 장애로 분류되는 당뇨병 전 단계를 제대로 관리하라고 말할 겁니다. 곧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합병증도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할 거예요. 간헐적 단식의 주요 장점은 바로 이 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대사적 문제를 개선해 줄 수 있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당뇨병을 예방하고 혈당과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단식. 세포는 정상적인 상태로 기능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고 생산하지만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노폐물도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독성을 유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산화 스트레스란 생체 내에서 발생하는 산화 물질과 이에 대응하는 항산화 물질 사이의 균형이 파괴되어 산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 즉 자연에서 나는 과일과 채소를 섭취해야 하죠.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노화와 수많은 심혈관 질환, 뇌 질환을 유발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 산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도움을 주죠. 간헐적 단식이 심장마비와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을 완전히 예방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뇌의 여러 중요한 분자들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뉴런이 산화 스트레스를 잘 견디게 하고 뇌의 유연성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새 뉴런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삶의 방식으로서의 단식.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간헐적 단식은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식단을 제한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먹는 즐거움이 박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감도 덜 느꼈고요. 단식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의식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6개월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다가 다시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간다면 이제까지 얻은 이점을 모두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거의 3년 동안 아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간헐적 단식을 해왔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제 저의 생활 방식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죠.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 내내 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주말이나 휴일에는 단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식이 의무는 아니지만 제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동반자가 된 셈이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을 볼까요? 저는 방송국 아침 프로그램에서 생방송으로 제 코너를 진행하고 응급의료 서비스 가정 방문까지 했습니다. 이른 오후에는 다시 다른 방송국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다시 글을 쓰느라 오후 3시쯤이 되어서야 첫 식사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배고픔이나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고 아침이나 점심을 일찍 먹은 날에는 훨씬 더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습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과 적절한 품질의 음식이 제공되어야 최대한 잘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제 글을 계속 읽어온 분이라면 제가 간헐적 단식을 통해 10kg을 감량했고 그 이후 체중이 다시 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많은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어요. 감기약 대신 해독 주스를. 이번에는 누구나 다 겪는 감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감기는 근육질의 남자들도 침대에서 못 일어나게 만들곤 하죠. 저 역시 콧물이 나고 근육통에 열까지 겹치면 버티기 어려워요. 저는 SOS 응급의료 서비스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감기나 독감 유사 증상을 보이거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매일 만나요. 콧물이 줄줄 흐르고 목 통증을 호소하고 열이 나는 환자들을 거의 매일 봅니다. 물론 겨울에 환자들이 훨씬 더 많지만 이제는 한여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보는 게 흔해졌어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코로나를 제외한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은 병세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자신이 처방받은 게 겨우 해열 진통제라는 사실에 종종 불만을 가져요. 처방전이 얼마나 긴가, 항생제를 처방했느냐 아니냐로 의사의 자질과 실력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얘기를 자주 들어요. 정말 항생제가 필요 없나요? 제가 자주 찾는 의사 선생님은 항상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데요. 제 상태는 제가 잘 알아요. 제 느낌에는 곧 상태가 더 나빠져서 다시 병원에 올 것 같은데요. 목이 이렇게 아픈데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자, 이럴 때 의사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환자가 달라는 대로 항생제를 잘못 처방하거나 항생제를 처방하기를 거부하거나 전혀 효과도 없고 건강에도 위험할 수 있는 비급여 약으로 처방전을 채우는 거죠. 코는 뚫리고 동맥은 막히고 약국에서 파는 대부분의 감기 치료용 일반 의약품은
생각만큼 큰 효과가 없어요. 저는 목 스프레이나 목 캔디, 기침 시럽으로 감기가 완전히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코막힘 완화제를 사용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약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즘 이 약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슈도에페드린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요. 코 점막 혈관이 수축되고 분비물과 점액이 줄어들면서 콧물이 줄어드는 거죠. 문제는 슈도에페드린이 코 혈관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뇌혈관이나 심장혈관 같은 다른 주요 장기의 혈관에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역적 후뇌병 증후군이나 가역적 뇌혈관 수축 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신경계 문제를 유발한다고 의심받고 있어요. 어떤 질병인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슈도에페드린은 심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고혈압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스프레이 형태의 비강 혈관 수축제를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된 알약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위험은 더 커질 수 있어요. 혹시라도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알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그래야 의사가 추가로 비강 혈관 수축제를 처방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아니면 비강 혈관 수축제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할 테니까요. 이런 약물은 효과와 위험을 비교해 볼 때 위험이 더 크다는 쪽이에요. 유럽의학청이 규제하기 전까지는 이런 약물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이 약을 의사가 직접 처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약사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런 종류의 약을 약국에서 판매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바이러스 주스. 저는 주스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비인후과 부위에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해요. 마늘 한 쪽, 신선한 생강 한 조각, 껍질을 벗긴 오렌지 한 개, 자몽 반 개, 고추가 약간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믹서기에 넣고 갈면 아주 효과가 뛰어난 항바이러스 칵테일이 완성됩니다. 마늘에는 향균 작용을 하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생강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메스꺼움과 구토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임신 중 메스꺼움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이에요. 주스로 먹기가 불편하면 차 형태로도 즐길 수 있어요. 오렌지와 자몽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감염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고추에는 캡사이신이 풍부해서 통증을 줄여주고 향균 효과를 내요. 이렇게 해독 주스를 만들어서 하루에 2~3번 몇 모금씩 마시면 좋아요. 다만 고추와 생강은 세계보건기구에서 6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권고하고 있으니 아이들에게 줄 때는 빼는 게 좋습니다. 마늘은 과다 섭취하지 말고 비타민C, 보충제에 돈을 쓰지 마세요. 보충제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마늘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 효과가 있고요. 보충제를 먹고 있는데 치과 치료나 다른 처치를 받는다면 출혈 위험이 클 수 있지요.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면 메스꺼움이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요. 다시 영양의 원칙으로 돌아가 보죠. 보충제보다 음식이 먼저입니다. 물론 해독 주스는 가벼운 증상을 완화하고 건강을 돕는 차원에서 먹는 것이지 세균 감염이나 염증성 질환, 자가 면역 질환, 특정 암 같은 심각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가벼운 증상을 위한 주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천연 대안제 에센셜 오일. 이비인후과 관련 감염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에센셜 오일에는 독성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에센셜 오일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와 상담한 뒤에 사용하세요. 혼자 마법사의 제자 놀이를 하는 건 피하시고요. 손수건에 라벤더 아스픽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들이마시거나 손목 안쪽에 발라 마사지하면 효과가 있어요. 페퍼민트 오일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코막힘을 해소하는 데에는 멘톨, 유칼립투스 오일, 니아올리 오일, 타임 투자놀 오일, 라빈트 사라 오일을 사용하면 좋아요. 감기 증상이 심해져서 부비동염으로 번질 것 같으면 저는 이런 에센셜 오일들을 사용합니다. 다만 어린이나 임산부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세요.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하기. 감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생리식염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생리식염수를 코 안으로 흘려보내서 코를 깨끗이 세척하면 돼요. 콧물이 너무 많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끝부분이 실리콘으로 된 주사기나 코 세척기를 이용해서 코를 세척하세요. 코 속 분비물이 귀로 올라가면 중이염을 일으키고 부비동에 차게 되면 부비동염, 목 뒤로 넘어가 기관지로 퍼지면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추가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자주 코를 씻어주는 거예요. 특히 코를 자주 훌쩍이거나 아직 코 푸는 방법을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코 세척이 더욱 중요합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약국에서 불필요한 약을 사지 마세요. 마늘과 생강, 오렌지로 해독 주스를 만들어 보세요. 일반적인 진통제를 조금 복용한 뒤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세요. 치아 건강 없이 온전한 건강은 없습니다. 구강 위생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싶다면 필수적인 요소인데 소홀히 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프랑스 구강건강연합은 효과적으로 양치질을 하려면 아침, 저녁으로 2분을 써야 한다고 권장하죠. 하지만 여러 설문조사를 살펴보니 프랑스인의 양치 시간은 평소 평균 50초에 불과해요. 어떤 설문조사에서는 프랑스인의 31%가 매일 양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젊은 층에서는 그 비율이 무려 50%까지 올라갔어요. 또 고령자를 포함한 프랑스인의 32%는 아침에 양치하는 게 귀찮다고 했고 43%는 저녁 양치를 꺼린다고 답했어요. 우리는 더 자주, 더 오래 양치하는 습관을 고민해야 합니다. 저도 아침에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아침을 챙겨주고 급히 칼럼을 쓰다 보면 여유롭게 양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칫솔질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유혹이 들거든요. 또 저녁 양치질이 루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피곤해서 양치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이상적인 환경에서라면 사람들은 구강 건강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거예요. 치아 건강 없이 전체적인 건강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치통이 생기기 전에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세요. 충치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직 통증이 없다고 해도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극심한 치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치아가 좋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여기에 전부 나열하진 않을게요. 다만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그 영향은 치아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지만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구강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잇몸 염증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당뇨병은 치아를 약하게 만들고 또 건강하지 않은 치아는 당뇨병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요.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이 혈류를 통해 퍼지면서 건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입안에 있는 좋은 세균은 구강 미생물군을 형성해서 우리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떤 미생물은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질산염을 산화질소로 전환할 수 있어요. 산화질소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하죠. 마지막으로 치아를 지지하는 조직인 치주 질환과 알츠하이머병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여럿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2분씩 양치하기. 건강한 치아는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속 노화를 위한 초간단 습관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노화를 늦추는 비법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고 간단한 습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또한 가르쳐줍니다. 특히 이 책은 운동이나 건강관리에 관심은 있지만 복잡한 방법이나 큰 노력을 들이기가 어려워서 미루고 미루신 분들,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자 계획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은 35가지의 방법 중에 4가지에 불과합니다.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의 노후를 결정지을 간단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저속 노화 습관들을 더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미나미 책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